결과적으로 봤을 때 9월 시장은 그래도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되면서 상승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10월을 앞두고 있고 또 4분기의 시작을 앞두고 있죠. 여전히 남아있는 변수들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지 그리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큰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 재선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조만간에 스몰딜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또 중국은 국경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얘기가 좀 나옵니다.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탄핵도 몰려 있고 탄핵 논란도 있고 그래서 뭔가 국민들에게 중국과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래서 스몰딜이라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이 한편으로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은 중국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줄 테니까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이렇게 유예해 주라는 게 지금 스몰딜의 내용인데 이 정도 받아들이려고 지금까지 중국과 무역 분쟁을 했는가? 조금 더 정말 미국 국민들, 미국을 위한 좀 더 당초에 얘기했던 어떤 빅딜, 큰 문제들을 계속 얻어낼 때까지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줘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번 그 10월 미중 무역 협상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올해 주식시장이 이게 잘 될 때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 올라갔고 올해 5월 달과 8월 같이 이렇게 트럼프가 미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관세를 인상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주식시장이 빠졌으니까 틀림없이 4분기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결정적인 변수임은 분명한데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세 가지 정도 관전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빅딜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스몰딜이라도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 이제 포인트는 본래 이제 10월 1일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것, 즉 중국에 대해서 기존의 2,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는 것을 30%로 올리는 것을 당초에 10월 1일에 하기로 했다가 10월 15일로 지금 연기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번 무역 협상 과정에서 물론 잘 풀리는 결과이겠지만은 이게 다시 한번 연기가 되든지 아니면 관세 인상을 유예시키는 조치가 나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10월 초반에 있는 한 차례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겠다. 그런 어떤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저희들 전망은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어떤 예단을 갖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나 만일에 트럼프 미국 쪽 입장에서 미국의 농산물 수입만을 가지고 만족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중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슈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산업보조금 지급한 정책, 중국의 국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물러설할지 내지는 미국의 강제 이행 장치, 미국의 어떤 지금 심지어는 중국이 미국의 속국이 된다라는 그런 지금 반발까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위안화의 어떤 대폭 절상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중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을 미국이 중국에게 압력을 가할 것인지 이걸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협상에 대해서 타기를 주어지지 않을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농산물 수출 확대, 대중 수출 확대만으로 이걸 받아들일지가 지금 가장 큰 변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었던 그런 혹은 요구하고 있었던 사안들이 있는데 이거를 뒤로 더 이상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지는 것처럼 내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신경을 쓸 텐데 10월이 또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올지도 계속 뉴스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제 연준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 그러니까 어떤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참 상충되는 느낌의 단어들인데 같이 합쳐졌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참 여러 가지 관점들과 예상들이 나옵니다. 연준의 스탠스와 앞으로의 금리 향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9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 의원들 중에서 다수의 시각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한 가지는 미국 경제가 2019년 GDP 성장률을 상향한 데서 나온 것처럼 금리를 큰 폭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다라는 게 첫 번째 다수의 시각이고요. 따라서 두 번째는 이번에 7월과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이거는 경기 회복,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내지는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무역 불확실성에 따른 보험적 차원의 인하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미 연준이 가지고 있는 이번 9월에 나타난 시가이고요. 대표적으로 예. 점도표에서 이번 이제 4분기 남은 두 차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자 25bp 인하인 거죠. 그보다 더 높지는 않죠. 네. 두 번 중에서 한 번이라도 인하하자라는 연준위원회 숫자는 7명이고 반대로 동결을 하거나 오히려 인상을 해야 한다는 연준위원회 숫자는 10명이니까 네. 일단 9월 FOMC 회의 자체만 놓고 보면은 4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지금 나온 결과이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미 연준의 이런 행태를 보면은 결국은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 경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미중 무역 어떤 분쟁의 결과에 의해서 종속 변수로서 이렇게 좌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10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재차 악화가 된다면은 예. 4분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영향력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따라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동안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쳐왔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영향력이 좀 축소될 것이다. 미중의 어떤 무역 분쟁 내지는 무역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 좌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지는 과거처럼 그 큰 영향력은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해석인데 앞뒤만 바꿔서 주술만 바꿔서 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하 안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을 더 일부러 어렵게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연준과 또 미중 무역 협상 어떻게 계속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러면 이럴수록 머리 복잡해지는 게 이주열 총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는 측에서는 좀 어떻게 할 것으로 봅니까? 예, 역시 이제 우리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신경 쓸 텐데. 네. 다만 이제 우리의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국내 경제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겠죠. 네. 우리가 4분기에 지금 금리 금통위가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남아 있는데 예. 저희들은 25bp 한 차례 금리 인하를 더 하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시기를 10월에 선택할 것인지 11월에 선택할 것인지 시기 선택의 문제, 우리 경제의 상황을 본다면은 시기 선택의 문제로 보이고요. 다만 올해 지금 한국은행의 연간 전망을 지키기 위한 거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우리가 2% 우리 GDP 성장률의 상징성 네.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3분기하고 4분기에 우리 경제가 활력을 좀 더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은 있고요. 예. 따라서 금리 인하를 어차피 해야 한다면은 우리 경제가 2% 밑으로 성장세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뒤로 미루는 것보다는 조금 당겨서 할 필요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 이쪽의 시각들이 더 모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효과를 나타내려면 사실 11월 말에 인하해서는 좀 힘들고 10월에는 그래도 해야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면은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점이 11월보다는 10월의 확률이 더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한은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도 이것도 또 관전 포인트인데 참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계속 그 뉴스들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요즘에 다루고 있는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유로존, 특히 독일이거든요. 독일 경기 지표가 계속 좀 부진하게 나오고 제조업도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ECB 측에서 얼마나 또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또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근데 ECB 안에서도 뭐 양적 완화랄지 아니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여기는 그러면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유로존 경제를 좀 봐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보다는 지금 독일이 더 문제인 거죠. 네. 독일 내에서도 제조업이 침체가 지금 문제인데 예. 이 독일의 제조업 침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분데스방크에서 보는 것처럼 그동안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에 2013년 이후에 유로존 경제가 좀 특히 독일 경제가 과도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좀 둔화되는 것은 추세 이상으로 확장이 됐던 게 추세를 따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침체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이 한 가지 있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독일의 이제 산업에서 제조업 경기에서 가장 큰 게 결국은 자동차 산업인데 이쪽에서 이제 배기가스 문제나 내지는 이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 소위 말해서 유럽 쪽에서는 친환경 차로 이 자동차 산업이 전환되는 게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디젤 엔진 중심의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이 자동차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생산이 조금 위축되는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본다면은
독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독일 제조업 경기가 크게 무너졌고 이게 이제 독일의 지속적인 침체로 갈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로 보여지고요. 예. 일부 조정은 보여지겠지만은 독일의 실업률이 통독 이후에 가장 낮은 상황이랄지 또 독일의 재정 수지가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독일이 부진해서 유로존이 부진하고 있고 또 이게 당분간은 독일 경제가 워낙 중국 경제와 연관성이 커서 독일의 부진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아주 깊숙한 침체로 소위 말해서 유로존이 세계 경제 침체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예. 두 번째는 조금 유로존이 안 좋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과 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가지고 제조업은 좀 둔화됐지만 전체 미국 경제는 양호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역시 좀 둔화되고 있지만은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의 어떤 의지가 계속 보여지니까 지금 일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독일발 유로존의 어떤 침체 조짐을 가지고 세계 경제의 침체로까지 해석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까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희들이 유로존 경제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생각입니다.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에 대해서 특히 독일에 대해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온지는 보면서도 또 불확실성 너무 크게 확대하지는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제 10월 시작하고 4분기 시작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8월과 9월의 느낌은 굉장히 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다시 나타나는데 10월 그리고 4분기에는 어떻게 될까? 근데 워낙 이벤트들이 많아서 가장 쉬운 대답은 관망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베팅하십니까? 먼저 이제 우리 시장이 7, 8월에 좀 빠졌다가 9월 달에 우리가 2100선 도달한 다음에 지금 2080선에서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락분은 대부분 만회를 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평균 정도로 회귀를 했다라고 일단 평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 자체는 좀 숨고르기가 미중 무역 협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시장 자체에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상황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역시 이 4분기나 10월의 판단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핵심 포인트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핵심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부 유로존에서는 제조업의 침체가 비제조업 경기마저 조금 둔화시키는 조짐이 나타났는데 네. 이런 모습들이 중국과 미국에서도 나타날지 다시 말해서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얘기 아직은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악화되는 모습으로 나올 것인지를 이 두 가지 포인트를 4분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저희들 10월만 놓고 보면은 워낙 그 미중 무역 협상을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국면이다. 더군다나 그 시점이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반등을 한 상태에서 바라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한 자세, 말씀하신 관망하는 자세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팀장님 20초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코스닥은 좀 어떻습니까? 여기는 워낙 불확실성이 커서. 예, 저희들은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그래도 코스피가 4분기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잘 되면은 소위 말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나 경기가 계속 세계 경제가 그래도 확장 기조는 유지한다. 이런 게 나온다면은 예. 우리 잘하면 올해 전고점인 2250도 볼 수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을 크게 차지하는 바이오 쪽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일에 시장 여건이 개선된다면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예. 게 저희들 예상입니다. 코스닥에 대해서는 계속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